박형준의 생각TV. 네, 그 행복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긍정 심리학이 최근에는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심리학이라 그러면 이 질병의 심리학, Psychology of Disease가 원래는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신 분석학자들 융도 그렇고 그 이후의 심리학의 전통은 인간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 왜 또라이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신 분열을 찾아내고 그 정신 분열의 근원을 꿈에서도 찾아내고 무의식에서도 찾아내고 어떤 이 상징 조작에서도 찾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왜 건강하지 못하냐, 왜 정신분열적 증세를 가져오느냐,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심리학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나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질문을 크게 던진 다음에 이걸 단순히 이제 철학적으로나 심리학 이론 또는 사회학 이론적으로 구명한 것이 아니고 많은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갖고 어떤 때 인간이 그 행복감이 증대하고 그게 지속되는가, 이걸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보면 대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그 주연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는 그 영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공부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죠.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긍정심리학자들의 이 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즐거운 삶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즐거운 삶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일이 좋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연애를 아주 깊이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엔돌핀이 막 솟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늘 그 취미를 가까이 하고 살든지, 하여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그 다음에 즐겁게 살려면은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행복도가 굉장히 높더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최근에는 이런 즐거운 삶을 위한 노력들을 각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취미 클럽도 많이 생겼고요. 이게 지역마다 보면 각종 동호인 조직들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이든 조기 축구회든 테니스든 이런 생활 스포츠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요즘은 주민자치센터마다 문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예도 하고 댄스도 하고 다양한 그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하여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은 우리 국민들이 또 흥도 많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남 못지않은 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즐거움만으로 다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즐거운 삶이 가지는 그 한계 중에 하나는 대단히 좋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탐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즐거움에 그냥 빠져서 저도 이제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만은 테니스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좀 탐닉성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그것에 이제 빠져드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탐닉을 하게 돼 있어요. 애딕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삶만 가지고서는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경험적 연구 결과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찾아낸 중요한 요인이 이 몰입입니다. 몰입. 영어로는 flow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몰입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그 몰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몰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정말 이게 좋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척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전의 척도고 챌린지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무관심은 벗어날 수 있겠죠. 자기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관심이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도전에 대한 열망은 커지는데 신과 불안이라는 척도가 있고 또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능력을 키워가려면 하루아침에 키워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중국어에 도전을 하는데 그냥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어를 계속 잘할 수 있는 스킬을 키우다 보면 이 도전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도전이 없이 능력만 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루해지겠죠. 도전 정신이 없이 능력만 키워지면 뭐 쓸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능력은 없이 도전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겠죠. 실력은 안 되면서 도전만 하면 실패가 눈앞에 있을 테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메꿔주는 게 뭐냐? 플로우, 몰입입니다. 몰입. 그러니까 이 몰입을 한다는 것은 도전할 과제들이 있고 그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이게 몰입입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몰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행복도가 높더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도전 정신이 있고 그 도전의 과제를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몰입도가 높고 그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도도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의 삶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역시 행복도가 높더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관계가 불행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잘해야 되죠. 부부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부모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자식들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되죠. 사실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부부라는 것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는 건데 실제로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불가피한 거지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그걸 잘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행복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오늘날의 사회는 복합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 내에서 내 지위가 있고, 아버지로서의 지위, 어머니로서의 지위, 아들로서의 지위, 딸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학교에서 뭐 선생님, 학생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직급이나 직위에 있음으로써 맺는 그 지위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어디 동호회에 나가면 동호회 멤버로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고, 그 지위가 있다는 건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를 잘 하는 거죠. 그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당장 비난이 들어오겠죠. 비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곤란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회적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멀티태스킹 펑션이 필요한 겁니다. 뭐 어떤 기능만 잘해갖고서는 이게 안 되고 좀 이 다원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버마스가 얘기한 그 사회적 행위 가운데 중요한 행위가 연극적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무대 위에서 사는 연극 배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이 달라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는 완전히 천진난만하게 초등학교 학생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막 떠들고 놀고 하는 게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연극 배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장면 무대에서 다양한 그 배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불가피하게. 그 배우 역할을 하라는 게 자기를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그 무대에서 성공한 배우는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연출가의 의도대로 또는 연출가의 의도를 더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배우죠. 그런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회적 관계들을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 능력. 그리고 그게 덧붙여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할 줄 모르면 결국 사회적 관계를 잘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또 소통을 잘하려면 뭐가 제일 전제가 되죠? 굿 리스너가 돼야 됩니다. 좋은 청취자가 돼야 돼요. 소통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사람. 어떤 자리에 가보면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말해. 혼자 다 떠들어. 그러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듣는 사람은 거슬려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가 별로 거북스럽죠. 그래서 그런 건 소통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잘 들어주고 거기 호응도 하면서, 그리고 그것 속에서 내 얘기도 좀 전달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수평적 소통의 게 있어야 되죠. 또 소통을 잘한다는 건 뭘 잘하는 거냐? 이 공감을 잘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의견이 막 다를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정을 하려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잘 주재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이견들을 하여튼 잘 이렇게 마무리해서 타협으로 이루고,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잘 가져야 될 능력이 바로 이거죠. 조정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또 이렇게 감정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즘 그 오늘의 시대의 교육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래보레이션 능력이잖아요. 협동 능력, 그 콜래보레이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를 이제는 혼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서 이 창의적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죠. 이럴수록 소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소통과 공감. 그래서 교육에서도 그 콜래보레이션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 국가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행복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다.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신뢰가 서로가 이 사회적 관계를 서로 잘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또 그 사회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기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을 얻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찾아보니까 결국 의미였습니다. 의미, 소셜 미닝,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자아실현과 행복을 얘기하면서 의미와 리거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우리가 산다는 건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의미로 살았느냐를 보고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 의미를 찾는 삶이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발견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뇌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 사람들이 행복도가 제일 올라가느냐? 자원봉사할 때입니다. 봉사할 때 이 그 뇌파에서 행복 그 뇌파가 제일 빨리 뛰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서 20일간 매년 그 노력 봉사를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부자가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가진 자의 어떤 자선으로 정도만 이해하지만 저는 그게 빌 게이츠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라는 게 잠시 가질 때의 행복이지 그걸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그리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부라는 게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한 부자들은 이 부의 의미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자가 이 천국을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지만 이 부자들이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를 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0%를 빌 게이츠 재단에 넣어서 그 재단에서 소위 그 저발전국의 교육과 또 그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한 1년에 20일간 아프리카 봉사를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체현하고 그게 다 행복을 찾는 행위죠. 의미를 찾는 행위입니다. 그 핵심이 의미입니다. 워렌 버핏도 아주 자선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선을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자기가 따로 재단을 안 만들고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넣느냐?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 이거지. 빌 게이츠가. 그래서 내가 거기 줘도 안 아깝다. 나보다 더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다면 그거 주는 게 좋은 거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밑바탕에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사회가 우리 사회보다도 이 자선이나 도네이션, 기부가 훨씬 많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더라도 이 도네이션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걸로 미국 GDP의 한 10%를 차지하는 NGO들, NPO들이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의미를 찾는 행위다. 한 실험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300자 정도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읽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 100명이 다 그 앞에 가서 편지를 읽고 감사의 편지를 읽고 나서는 그 대상이 되는 분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거, 이게 100명 실험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동에 약하죠.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라는 게 작은 의미도 있고 큰 의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인 같으면은 내가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권력을 잡고 그런 게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의미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다른 차원이 붙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어떤 이 공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공적 영역에 대한 도덕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적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제가 링컨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상을 그 현실과 접목을 시켜서 뭔가 현실을 변화시켜내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을 발휘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정치, 그냥 자기 명예욕과 이 권력욕을 위해서 뛰는 정치 이상을 넘기가 어렵죠. 거기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뭐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돼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의미를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영역의 의미일 수도 있고 작은 영역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의미를 찾는 삶,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역시 경험적으로 연구 결과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